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 평균 3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등교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은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우선 등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 숨진 사고는 옷자락이 아닌 팔이 문에 끼어서 벌어진 것으로 채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구형이어서 문틈에 낀 물체를 감지하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심경을 직접 들어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계좌 추적 의혹에 대해서 13개월 만에 사과한 것을 두고 선택적 사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해온 여러 의혹 가운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것만 골라서 사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50대 남녀를 흉기로 살해한 중국 동포 남성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 2명이 지하철에 탄 노인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사건을 보도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의 주수빈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긴장 풀 단계는 아닌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학기 등교 수업을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교육 문제를 미룰 수 없고 어린이 또 청소년은 감염률이 낮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학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등교 수업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 격차, 사회성 부족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 학교는 감염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든 건 지난해 10월 WHO 보고서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성인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내용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최근 논문 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뿐이라는 겁니다. 등교 수업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재 거리두기 지침상 최소 전교생의 3분의 2가 학교를 가려면 한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단계인데다 설 연휴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변이가 앞으로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12월 대유행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정말 오랫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죠. 더 이상 컴퓨터 화면에 붙잡아두고 싶지는 않은데 등교했다가 또 감염이라도 될라 학부모인 저부터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은 입장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 교육부가 고심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도 황규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등교 수업 확대를 꺼내자 원격 수업에 지친 학부모들은 반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수업의 한계도 있고 계속 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 아래 위층 사이에 층간소음 등. 코로나 시국에 보내냐 이런 말도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이제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제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일부 학부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우려하지만 원격 수업이 한계에 다다른 것엔 공감했습니다. 다만 초중고 모든 학생의 등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 특별히 16에서 18세,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집단 발생 사례가 더 많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교 일수는 늘리고 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 역시 저학년 우선 등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중고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1년 넘게 지금 학교를 가지 않은 거에 있어서 학력차가 엄청나게 저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빈부야차하고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 합니다. 입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는 학년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에요. 교육부는 다음 주 새학기 수업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퇴근길 버스에 끼어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 있었는데 저희 취재진이 좀 더 정확한 사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출입문에 옷자락이 낀 게 아니었습니다. 팔이 낀 거였습니다. 상식대로라면 문틈에 센서가 감지를 했어야 하죠. 센서가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유가족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민중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사건 정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다 세상을 떠난 22살 김정은 씨. 경찰은 해당 버스 기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버스 출입문에는 피해자의 옷이 아니라 팔이 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팔이 낀 상태로 버스가 출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사고가 난 버스는 구형으로 출입문에 센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형 버스는 출입문 계단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또 공기압력 시스템으로 작동해 문에 사람이나 물체가 끼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버스는 발판에 압력을 감지하는 기능만 있어 문틈에 팔이 꼈는데도 열리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버스 카드가 읽히지 않자 다시 카드를 대려고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정은 씨가 만나러 가던 친구는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이에 연락한 게 나 배고픈 이거거든요. 저랑 치킨 피자 좀 뭐 먹을 거냐고 했는데. 경찰은 함께 탑승했던 승객의 신원을 파악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또 버스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버스 승객 사망사고 후속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는 중입니다. 이 사건 처음에는 롱패딩 옷자락이 껴서 일어난 사고로 알려졌지만 보신 대로 피해자의 팔이 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였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유족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자, 고인의 동생 되시는 김동현 씨 나와 계시죠? 네네.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틀 전에 발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는 잘 치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가족 전부 다 정은이 누나를 위해서 좀 추모하러 가는 길이에요. 장례 중에는 좀 갑작스럽다 보니까 추모하는 마음보다는 좀 당장의 억울함이나 허망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날이랑 뭐 똑같은 일상이었고, 지나다니는 버스만 봐도 지금 전부 다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더 화가 나고 속상한 거는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들은 전부 다 급하게 문을 닫고 출발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그 유족 측도 처음부터 팔이 낀 상태였다. 그런데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센서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지금 유족분들 주장이 맞다고 경찰도 확인을 했고요. 오히려 이 버스에는 센서조차 문에 달려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추측하기는 했지만 아니길 좀 바랬던 것이어서 더 힘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팔이 뀌었으면 얼마나 아팠을지, 어떤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버스와 같이 뛰었을지 저희 누나가 너무 불쌍하고요. 모두가 롱패딩이랑 소매로 알고 있는 상태고 댓글에서는 뭐 빼면 되지 않냐, 그걸 왜 벗지 않고 뛰고 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팔이면 그 누구도 뭐 누나처럼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실 누나는 왜 그 옷이 뭐라고 벗어던지지 못하고 같이 뛰었냐면서 소리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었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고 저희 누나가 이런 상황을 하늘에서 보면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속이 상해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자가 팔을 넣었다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피해자 탓에 난 사고다 이런 무신경한 댓글들이 좀 발견이 많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상심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여자 하나 죽은 게 무슨 배수냐는 댓글도 보이고 멍청하다는 댓글도 보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고인 모욕으로 저희를 좀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가 나가고 롱패딩이 아닌 팔이라는 정정 보도가 난 이후에도 이런 댓글이 발생한다면 누나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뜩이나 이제 상심하신 유족들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리셨잖아요. 어떤 취지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나의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버스 정류장을 보면 화가 나면서도 답답하고 좀 속상했거든요. 저 또한 버스를 타면서 좀 아슬아슬했던 적이 많았지만 예. 그런 사고까지 날 것이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 그 사고가 특히나 저희 누나일 거라고는 생각도 더욱 못했거든요. 예. 그 기사 한 명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누나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은 죽음이 될 것 같아 청원을 올렸습니다. 예.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내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동현 씨 얘기처럼 우리 누나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 와닿는데요. 네. 지금 다음 주 경찰에도 출석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예, 마음 추스르기 전에 인터뷰도 응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 거죠? 네, 저희가 롱패딩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경찰이랑 버스회사에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저희 유족들한테 알려주시길 좀 바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누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글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힘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족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검찰이 계좌를 추적한다며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1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갑자기 근거 없이 검찰을 악마화했다.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현 정권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이거 말고도 여러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왜 이 부분만 사과를 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조용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유 이사장이 모든 일에 논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골라서 그러니까 선택적 사과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김민공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유시민 이사장은 후보 지명 전부터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내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2달 이상 했어요, 이미. 7월 말부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대통령 면담 요청도 했어요. 하지만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 추론은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검찰은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유 이사장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 이사장을 비판해온 권경의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 행한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 중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것만 콕 집어 사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계좌 추적 의혹 제기 부분만 선택적으로 사과했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을 악마화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뒤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 공식 논평까지 내가면서 유시민 이사장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적 대응일까요? 이번에는 낼 입장 없다고 합니다. 유 이사장이 당원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2019년에도 당원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죠.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1년 만에 사과한 데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당원이 아니라서 특별히 당에서 낼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유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논평을 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나름 꽤 근거 있는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경제 문제도 아닌데 계좌를 왜 봅니까?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유 이사장 쪽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니 검찰이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이라며 유 이사장의 사과에 대해선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4월 재보선과 추가 검찰개혁을 앞두고 유 이사장의 사과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낯뜨겁다, 정계복귀 불가능 등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야권에선 유 이사장을 향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유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정치 행보 재개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는 더불어민주당 두 후보는 남대문 시장에 모였고요. 또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 논의를 일단 멈춰 세웠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근함을 과시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살이 빠졌는데. 힘들더라고. 혼자들 힘들더라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남대문 시장 방문에 동행한 건데 서울시장 후보 경선 맞대결이 가시화된 이후 한자리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박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성과, 우 의원은 준비된 후보 등 각자 강점을 내세우며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스마트 상점, 키오스크 바깥에서 자동 주문하는 그런 어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시작한 곳도 또 여기 남대문 시장입니다. 시장별로 특성을 좀 부여해서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일을 돕고 싶고요. 후보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시장 예비후보 14명, 부산시장 예비후보 9명에 대한 자격검증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국형 비리, 윤미향형 비리, 박원순 오거돈형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도덕성을 엄격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대림동 시장을 찾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내일 있을 당 공천관리위 면접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내일 서울의 노후 아파트를 찾아 주거 환경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낙연의 우분투. 예, 우분투라는 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애용하는 단어인데 저는 한자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말입니다. 아프리카 말이군요. 예, 이낙연 대표 오늘 SNS에 코로나19로 나의 안전도 나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네. 우분투를 체험했다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상처를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죠. 국회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를 다시 꺼낸 겁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타이밍상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되죠. 네. 이낙연 대표 SNS에 이어 민생 방문 현장에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늦지 않게 유연하게 민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등을 추진하고 있죠. 예.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낙연 대표까지 홍남기 때리기에 가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그러니까 기재부 한 부처하고 각을 세우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논란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책 홍보가 되겠죠. 예. 뿐만 아니라 향후 실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성과를 선점하려는 경쟁인 듯한데요. 예. 지도자라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네.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유 있는 변신, 서울시장 후보들 이야기인데요. 예. 먼저 박영선 전 장관을 보면요. 오늘 그 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한 셈인데 어떤 변신을 했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2월 남대문 시장 방문 때와 오늘 영상인데요.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한눈에 들어오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현장 방문할 때랑 같은 옷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친문 표심이 중요한데요. 박 전 장관이 패션부터 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오늘 시장 방문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막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대통령님 모시고 남대문 시장에 왔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뭐 후보들은 패션 하나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야당 후보들도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 바꿨어요. 맞습니다. 나 전 의원 지난 13일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단발머리였죠. 최근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강성 이미지를 벗고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남자 후보들은 주로 넥타이를 하지 않는 셔츠 차림이죠. 그런데 오세훈 전 시장은 목까지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로 바꿨습니다. 출마 선언 때도 후보 등록 때도 터틀넥 스웨터를 입었는데요. 활동적이면서도 젊은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후보들 모두 변신의 이유도 변신의 모습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각양각색으로 정해봤습니다. 각양각색.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눈썹에 최근에 문신을 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유권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대림동 길 한복판에서 남녀 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인 중국 동포가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흉기를 꺼내 흰옷을 입은 남성을 찌릅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비틀대며 쓰러집니다. 남성은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릅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 남성이 5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8시쯤. 흉기에 찔린 2명은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이곳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이 골목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손에 흉기를 든 채 일행과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출동 중인 경찰차 옆을 유유히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봐서 내가 나와서 봤어요. 뭘 하나 싶으면 거 이런 거 좀 가는 걸 봤어요. 경찰은 어젯밤 함께 있었던 일행을 체포한 데 이어 오늘 오후 구로동 주택가에 숨어있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에도 범행에 썼던 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 동포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시비가 붙어 다투다 사건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함께 있던 일행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7분쯤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쪽 1.11km 해상에서 339톤급 대형 선망 어선인 127 대양호가 침몰했습니다. 해경과 해군은 선박 18척과 항공기 석 대를 보내 현장으로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승선원 10명 중에 7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3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막혔던 설악산 자연 빙벽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역 수칙 말고도 지켜야 할 게 또 있는데요. 강경모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높이 50m 폭포가 거대한 얼음 절벽으로 변했습니다. 손으로 얼음을 찍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빙벽을 오릅니다. 한파로 설악산 내 폭포가 얼어붙으면서 빙벽 훈련이 허용되자 모여든 산악인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빙벽장 개장은 보름 이상 늦춰졌고 감염을 막기 위해 폭포 7곳 중 4곳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훈련 인원도 정원의 50%로 줄였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2년 만에 지금 찾아왔거든요. 저희도 등반을 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등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만큼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설악산에서만 7건의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매서운 추위와 포근한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엔 위에서 떨어지는 얼음 조각인 낙빙을 조심해야 합니다.
빙벽장 주변에는 이런 얼음 덩어리들이 자주 떨어지는데요. 등반객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등반자가 낙빙을 발생시키면은 즉시 그 하단의 그 위험성을 알려야 되고, 그 하단에 등반 중인 그 등반자는 얼음벽에 가까이 붙여서 그 낙빙을 피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은 안전한 빙벽 등반을 위해 본인 실력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고 안전한 장비를 꼼꼼하게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한낮 지하철 안에서 노년의 여성과 어린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70대 여성의 목을 휘감는데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여성을 그대로 넘어뜨립니다. 다른 승객들이 막아서면서 지하철 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들이 올린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은 학생들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뻘 남성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냥 집까지 가세요. 일어나서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증거 영상도 있고요. 폭행당한 여성이 처벌해달라고도 하는데 지금 형사처벌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네. 영상에 나온 2명의 학생들 현재 중학교 1학년생, 만 13살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경우에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네.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고요. 법원 소년부로 넘기면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요. 지금 SNS에 저 영상들이 돌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행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 좀 더 보시죠. 나 아끼었어. 통역. 빨리 신고해야겠다.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없어. 네, 잘못된 행동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네. 저렇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재미있어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2019년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1살 어린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면서 네.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까지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저 영상이 너무나 끔찍해서 저희가 제대로 보도조차 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2019년에 발생했던 뺑소니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대전까지 운전을 하고 왔던 13살 중학생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새내기 예. 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 가해 학생은 사고를 낸 뒤에도 또 다른 차량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결국 잡혔습니다. 차량을 훔치고 또 훔친 상습 절도범이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최근 4년간 촉법 소년 수는 급속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법원에 넘겨진 촉법 소년 가운데 살인과 강도를 비롯해서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요. 네. 재범률도 성인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높습니다. 예, 상당히 위협적인 통계이기도 하고요. 사실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2017년 발생했던 부산 사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학생들이 이성 문제로 또래 여학생 한 명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슴이 그거 없고 답답하죠. 애들이 자기가 얼마큼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 몇 대 때린 걸로 이렇게 하느냐 싶은데. 네, 저렇게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들은 장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이 성장도 빠르고 사실 피해자들 장래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데 왜 법 개정에 대한 그 진전이 없는 겁니까? 네,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에서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돼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엄한 처벌보다 사회의 관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예.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 또래한테 위협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커서 흉악범이 됐다는 걸 제가 뉴스를 보고 안 적이 있었거든요. 더 큰 범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정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든 행정부 사흘째 접어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대북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정상끼리 단판을 짓는 트럼프 스타일 혹은 전략적으로 인내하는 오바마 스타일 모두 아닙니다. 새로운 백악관은 제3의 길을 말합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이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준비한 답변을 펼쳐 그대로 읽습니다. 사실상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의 정리된 입장입니다. We will adopt a new strategy to keep the American people and our allies safe. That approach will begin with a thorough policy review. 구체적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고수한 정상 간 톱다운이 아닌 관련국과의 협의 속 상향식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원 의원 30년 중 외교위원으로 가장 오래 활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역할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We're going to make sure we can control them and make sure they cannot hurt us. And so if you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step up and help. If not, it's going to continue.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과 대북 압박 가능성을 모두 밝힌 부분은 북핵 개발을 방치했다고 비난받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기조와도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If North Korea breaks the freeze for freeze that has more or less been in place for the last almost 2 years, then I think it will not be acceptable to the Biden administration.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통화로 첫 상견례를 갖고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향후 독자적으로 대북 유화 정책이나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한편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쪽으로 내부 결론이 나왔다는 영국 언론 보도 때문이죠. IOC도 일본도 어떻게든 개최해보겠다며 갖가지 안을 짜내고는 있습니다. 관중 없는 올림픽 얘기까지 나오지만 이러나 저러나 막대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가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 IOC 측 의지는 확고합니다. Everybody is really determined to make these Olympic Games in 6 months from now. IOC가 자체 비용으로 참가 선수 전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국제 백신 조달 기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중 없이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지난해까지 부정적이었던 IOC와 일본 측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観客を入れるかどうか、春、結論を出そうと。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관중 개최로 불러오는 손실이 올림픽 중단보다는 적지만 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월 예정된 상하봉송도 긴급사태가 발령되는 지역에선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IOC와 일본 측은 대응책을 제시하며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은 답변 과정에서 취소 가능성을 암시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どこかの段階でですね、当然実際に開催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行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が 예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57%에 그쳤고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정상 개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년 남은 지구촌 축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임대료가 밀렸고 명예퇴직도 받습니다. 대기업인데 영화관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극장마다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비어있는 영화 상영관. 2시간에 10에서 15만 원이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했을 영화관에서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상영 전후에 저희가 전원 연결이랑 해제해드릴 거고요. 연결해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게임기를 가져와서 상영관 스크린에서 게임을 즐기는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대 4명까지 함께 게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 방문을 못해서 영화관 분위기가 되게 그리웠던 것도 맞지만 방역수칙 지키고 이제 저희 둘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또 다른 영화관입니다. 흰색 스크린이 아닌 검정색의 화면인데 반사도 굴곡도 없는 세계 최대 크기의 LED 스크린입니다. 여기다 고급 스피커를 스크린 위아래에 설치해 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그런 경험들을 강화시키는 게 좀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집콕 쪽이 늘자 팝콘 같은 영화 간식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네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화관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실제로 2억 명이 훌쩍 넘던 관객 수가 지난해에는 5천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CGV는 지난해 11월부터 극장 건물 임대료를 못 내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명예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기업 영화관마저 존폐 기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하고요. 그 액수가 목표치가 되면 100도가 되죠. 다들 힘들어서 걱정했는데 이번 겨울에도 다행히 100도는 넘었습니다. 아직 온정이 식지 않았구나.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사랑의 온도계가 끓어도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태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랑의 온도탑 수온주가 10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금껏 모인도는 92억 원. 당초 목표보다 40%나 더 거쳐 온도는 140도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최고 모금액이었던 84억 원도 가뿐히 넘겼습니다. 전국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를 넘어 105도까지 올랐습니다. 당초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목표액을 전년보다 750억 원 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목표 금액을 채운 데 이어 지금까지 200억 원 가까이 더 거쳤습니다. 모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목표액을 채운 건 4년 만입니다. 목표액을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위기에 강한 국민들, 어려울수록 나누는 분들 덕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겨울철 꼭 필요한 연탄 같은 현물 기부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연탄은행에 기부된 연탄은 전년도 절반 수준인 250만 장, 자원봉사자는 60%나 줄었습니다. 연탄을 받은 집 역시 2만 가구로 5천 가구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해마다 기부받은 연탄으로 이 창고가 꽉 찼었는데 올해는 기부가 줄면서 이렇게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년엔 그래도 연탄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 올해는 누가 준다는 사람도 없고 또 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 목사님 연탄 안 갖다 주면 우리 얼어 죽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19 사태로 더 어려워진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2.2도로 평년 기온을 11도나 더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광주는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1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남부와 영동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오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도 3에서 8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은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